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봤을 때 뭐 문학적 상징이 다분해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소설 같지는 않았어요. 지난번에 했던 우리 어두운 숲처럼 막 머리를 써가면서 읽어야 하는 그런 소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 책의 띠지를 보면서 이거 쥐어짰다 쥐어짰어 진짜. 이거구나 띠지를 보면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죠. 과연 그런가? 과연 이 띠지대로 책이 서술되어 있는가?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20세기를 살아낸 여자들에게 바치는 21세기의 사랑이라고 띠지에 되어 있고, 그 작가의 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순서는 박건일 선생님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요. 저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시선 여사님, 그 여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뻗어나온 이제 가지들을 이제 여성 계보로서 보여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를테면 페미니즘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을 쫙 망라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뭐 좀 약간 단점이면서 장점인데,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또 나름대로 요령 있게 잘 배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작가가 사실은 이게 되게 정말 나열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나름 뭐 솜씨 좋게 배치한 느낌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박유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책이 굉장히 큰 이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또래 여성들 그리고 현재성에 좀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성 서사의 계보성이라고 해야 되나, 역사성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얘기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이 20세기를 살았던 심시선이라는 여성, 일종의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여성의 삶을 통해서 그 이후의 삶까지 조망해 본다는 점에서는 사실은 그런 역사성 자체를 보여주고 싶었다, 뭐 작가의 그런 의도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았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저는 심시선 그러면 이전에는 뭐가 없었느냐, 심시선을 만들어낸 그런 조건들도 있을 텐데, 마치 심시선이 이브처럼 태초에 심시선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뭔가가 다 시작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서술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심시선을 만들어낸 조건들은 무엇일까? 예컨대 심시선 전에 있었던 신여성들이 있잖아요. 이 나혜석이라고, 이 심시선과 약간 저는 겹쳐지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결국 이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던 우리나라 신여성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나혜석을 떠올리게도 되는데, 그러면 심시선 이전에 그런 여성들이 겪었던 비참함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뭐 슬픔 이런 것들이 심시선에서는 정말로 이게 증발한 것처럼 다 없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시선 여사가 나이가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경쾌하고 발랄하기만 해요. 그리고 심시선을 괴롭힌 남자들은 그냥 죽어요. 심시선은 되게 편안하게 호상을 맞거든요. 이 책에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래서 관통하는 역사들을 쭉 이렇게 이어낸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서 어떤 갈등이라든가 비극적 요소가 완전히 좀 표백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찾고 있는 심진경 선생님. 네. 아니 근데 뭐 저도 사실은 한 중반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흥미있게 읽었어요. 흥미롭게. 왜냐면 이제 심시선이라는 여성 캐릭터가 그냥 뭐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 한국의 여성 예술가들의 어떠한 부분들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자유분방하면서도 다정다감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 예술가들이 그렇게 막 전투적이거나, 특히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여성 예술가들이 실제로 만나보면 정말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고, 굉장히 도발적이지만 또 굉장히 그런 따스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그런 여성 캐릭터를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되게 나이가 들수록 어떠한 순진함, 어린아이다움이라는 천진난만함도 있지만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인간적 성숙함을 동반하는 이제 그러한 캐릭터로서의 심시선에 대한 그러한 서술 그리고 이 심시선을 일종의 뭐 우리의 모던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기들의 어떤 앞세대, 이전 세대의 여성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 같은 게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183페이지에서도 보면은 그 할머니에 대해서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를 뭐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뭐 어른이지 얘가 누구 얘기 그 화수 얘기인가 아무튼 그래서 언제까지고 딸 손녀 보호의 대상일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어른으로 살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염산 테러를 당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우울증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안타까워하고 뭔가 끝없이 이해해 주려고 하고 뭐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뭐 이거를 깨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뭔가 어떤 지금 세대가 단지 어리광만 피우면 안 된다. 뭔가 어른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 뭐 어떻게 보면 심시선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생존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존자로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러니까 단지 이 여성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성폭력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이렇게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하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었는가. 사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상상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대, 그런 어떤 세대라면, 그런 여성 세대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들과 이제 그 이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작가적 바람 같은 것들이 여기서 느껴지기는 해요.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런 식의 말들만 있고 그것들이 좀 이렇게 구체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세대가 보기에 좀 이렇게 나이든 그런 자기네들 윗세대의 특히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자기들을 잘 이렇게 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뭔가 메인스트림의 자리를 잡으려고 아둥바둥해서 자리를 잡고 나서는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는 나 몰라라 한 거 아니에요. 사실 꼴패미 담론이 2000년대부터 군 가산점 제도 폐지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활개를 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90년대 그렇게 호황기를 누렸던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쳐맞고 있을 때 니들 어디 가서 뭐 했어. 니들 결국에는 주류에 포함돼갖고 그동안 배 두들기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억울함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심시선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그들과 그런 그녀들과 이렇게 이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다는 거. 그런 소망을 다루고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메시지와 의도만 강하고 소설이라는 것은 문학적 현실을 구축하는 건데 뭔가 이게 이 작가만의 어떤 문학적 현실로 구체화되고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좀 한계가 아닐까. 그래서 좀 작품으로서 너무 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텍스트가 오히려 어떤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지기엔 좋겠죠. 그렇지만 그냥 이것이 하나의 완결된 소설 텍스트로서 읽기에는 저는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해자님. 네. 뭐 빈 구멍 방금 말씀하셨고 텍스트적인 빈 구멍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작가가 다 손쓸 수 없었던 영역들도 있었을 거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방기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박걸 선생님의 이야기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심시선 이전에 여성 존재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에서 명백하게 거론되지 못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에 대한 텍스트적인 이제 저는 표현 방식과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이 소설이 전체적인 가계도를 그리면서 진행이 되지만 결코 하나의 큰 줄기로 진행되지 못하고 에피소디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나의 큰 틀의 주도적인 역사소설법이 아니라 굉장히 파편화된 역사소설법으로서 수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명하기는 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목에서도 저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시선으로부터라고 했을 때 이게 심시선이라고 하는 한 인물로부터 그 이후에 가계가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역사적인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관점이 아니라 어떤 시선, 그냥 조망하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끈기를 가지고 이어지게 되는 우리의 육화된 그냥 시선, 인물들을 통해서 또 계승되는 시선의 문제지, 하나 전체를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의 큰 틀의 총체성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관점은 아니었다는 거. 그게 이제 좀 아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연대기적인 구성과는 다른 구성, 심시선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상을 통한 복원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심시선의 기록들을 조금씩 파편적으로 활용하고 심시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의 그 기억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말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릴 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백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기억이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명백하게 기억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백들에 대하여서도 작가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흩뿌려 놓기보다는 나중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명백하게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알고 있는 지점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소설적인 작법을 쓴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말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확실하게 통제할 수도 없고 명백하게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영역들 때문에 거꾸로 여성적인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들,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루어지게 되는 영역들에서 공명하게 되는 여성적인 어떤 연결성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생각을 해보면 이 텍스트의 공백이라고 하는 거는 다소간 기획적이고 작품의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도 근데 그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게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가의 무능이라면요? 무능이라고 근데 이제 단언하기에는 또 근데 예를 들면 말할 수 없음으로 여성들이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야말로 너무나 관념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이제 여성이 말할 수 없음으로써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거야말로 일종의 그동안 어떤 문학적으로 뭐 그렇게 여성 작품을 평가할 때 많이 활용되어 온 유행의 수사학처럼 근데 이제 사용되는 표현들 이때의 아닌가요? 말할 수 없음은 주체의 무능, 그러니까 여성이 그것에 대하여 완벽하게 서술할 수 없음, 자기 자신이 어떤 무능력함에 빠져 있음,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 안에서 말해지는 이 텍스트적인 공백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에 대하여 자신이 놓여져 있는 외부적 충격, 어떤 수동성이라고 하는 걸 한편으로는 감내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 개입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태도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저는 텍스트가 비어있다는, 심시선의 텍스트가 비어있다는 점에서는 좀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읽어보면 작가가 이거는 배치를 해놨어요. 제가 심시선의 일대기를 구성해봤거든요. 파편화되어 있지만 일대기를 구성해보면 우선 부산에 있다가 하와이로 가죠. 사진 신부로. 그 다음에 하와이에 있다가 독일로 가죠. 독일에 있다가 한국으로 오는 이 일대기는 나름대로 이걸 쭉 연대기적으로 구성해보면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심시선은 적극적인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와이로 가는 것도 사진 신부로 일단 팔려가다시피 한 거죠.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하와이의 그 고된 노동에서 사실은 독일로 가는 건 일종의 구원인데, 심시선한테는. 왜냐면 그 엘리트 여성을 거듭나기 위한 구원이잖아요. 그게 이제 독일 남성 작가에 의해 수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어떤 뭐 성적인 학대라든가 이런 걸 받았다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형상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소설에. 그리고 이제 성불구로 또 나오죠, 그 남성 작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성 작가를 제가 볼 때 좀 작가가 의도적으로 좀 그 악마화 시키는 것 같아요. 무능하고 비루한 남자로 좀 그렇게 묘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티피컬화된 영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거는 주체적이었어요. 딱 한 번. 근데 비난을 받잖아요. 그 작가의 어떤 잘못된 뭐
교묘한 유언. 근데 그거를 구원해 주는 사람은 또 미매방이라는 친구예요. 친구가 파리에서 그 은신처를 마련해 주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는 것도 결국 그 비난의 결과고, 그 요제프리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조각조각 내보면 심시선의 삶이 잘 안 잡히지만, 다 읽고 나서 심시선의 삶을 제가 쭉 복원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고비마다 이 캐릭터는 맞선 캐릭터가 아니었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대하여. 맞선 캐릭터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남성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이 부분은 소설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각난 부분들을 복원해 보면 과연 이 소설을 저는 페미니즘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은 솔직히 들었어요. 그 심시선의 삶이 주체적이지 않았고 되게 수동적이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작품의 태도 자체가 사실은 싸우는 여성으로서의 맞서는 제도와 그런 남성들의 그 가부장 권력에 맞서는 여성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생존에 유리하고 적합한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여성으로서의 심시선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뭐 괴롭힘을 받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심시선이 이렇게 성공한 작가로서 나중에는 한국에서 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돼서 돈도 이제 뭐 IMF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으로 이렇게 그 자손들이 살 수 있게끔 할 정도의 명성과 재력을 얻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심시선이 사실 영악하게 상황마다 자신의 인생의 고비마다 뭐 친구의 도움이든 뭐 남자의 도움을 자기가 나름 활용을 해서 그걸 넘어왔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저는 정세랑 작가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비극적으로 그냥 비참하게 그 남성들에 맞서다가 구조나 혹은 제도의 폭력이나 혹은 진짜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서 바스라지고 으스러지고 그냥 잊혀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것이 아닌 서사를 보여주고 싶었던 의지가 강했고, 정세랑 작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막상 제도와 구조에 맞서 싸워서 뭐 이겨내고, 그래서 긍정성을 획득해서 그래서 이제 끝까지 승리하는 여성이라는 거 너무나 리얼리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심시선 여사가 비주체적이거나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이 늙어서까지 낙관적인 페미니스트로서의 어떤 여성, 그 이전의 세대로서의 여성이라는 그런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된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것이 꼭 좀 부정적이다, 뭐 수동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중에 다시 부메랑처럼 이 작품 전체에 또 함정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가가 뒤에 작가의 말에 제가 뭐 이상이나 뭐 그런 작가의 김동인의 후회가 아니라 뭐 김명순과 나혜석의 후회라는 걸 뭐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혜석 같은 작가, 제가 보기엔 나혜석과 김명순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섞어 놓은 것 같은. 근데 나혜석도 되게 이제 명문가 딸로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이제 뭐 부잣집 남자랑 결혼해서 그 당시 처음으로 세계 이제 일주를 하고 뭐 구미를 일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불륜 사건이 일어나서 최린과 불륜 사건으로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이혼 당하고 뭐 그러다가 전시회 작품들도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되고 그러면서 계속 나락을 걷다가 나중에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행렬병자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뭐 정조는 취미다. 사실 이게 몇 가지 그런 뭐 자식은 어미의 살점을 떼어가는 악마다. 뭐 이제 모된 감상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 여성이 당시에 굉장히 악마화된 신여성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읽었던 게 백결 선생이라는 그런 가명을 쓴 신문 독자가 이 여자의 모된 감상기를 읽고 나서 그 감상문을 쓴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김치녀. 네, 거의 이제 그 당시 김치녀예요 한마디로 뭐 된장녀냐 김치녀 그런 식의 비난을 막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비난을 받고 결국에는 이러한 이 정말 너무나 앞서갔던 이 여성을 이 사회가 수용하지 못하고 완전히 찌그러뜨려서 뭐 죽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명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여성이 이제 일본 유학 시절에 강간당했던 그 사건이 계속 여성 평생을 발목 잡고 이 여자를 뭐 더러운 여자라고 사람들이 낙인 찍고 누구를 사귀면은 그 남자 덕 보려고 그런다는 둥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여성도 계속 그러다가 이 여성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경제적인 그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가서 거기서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거기 정신병원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어떤 비극적인 그런 삶을 분명히 작가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와는 다른,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생존자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맞서거나 그럴 여력은 없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이제 어떤 여성 예술가, 물론 여기서 심시선은 한국에 와서 그림을 그리진 않고 계속 이제 글을 이제 수십 권의 책을 낸 거잖아요. 뭐 20몇 권인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기록한, 그리고 어떤 그 이 비평을 했던 그러한 여성을 통해서 뭔가 그러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삭제됐던 그런 여성의 삶을 좀 나름 복원시키고자 하는 작가 의도는 알겠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의도만 있다는 거죠. 의도만. 메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심시선이 그 독일에서 혹은 하와이에서 이 하와이에서의 그런 그 이 농장에서 겪었던 일이라든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신부를 갔을 때 어떤 그 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독일에 갔을 때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진짜 한 줄 두 줄로만 얘기가 되지 그 여성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 어떤 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물론 어떤 아까 얘기한 큰 기획하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걸 다 파편화하고 에피소딕하게 만들려는 작가의 의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그게 저같이 이제 이런 올드한 독자들한테는 이런 식의 수박 겉핥기식 인물 형상화라고 하는 게 조금 좀 거시기 하네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이 시선으로부터이기 때문에 한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생존 그 자체가 어떤 뭔가 이어받아야 할 어떤 정신이랄까? 선결 조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존 자체를 옹호받을 수는 없죠. 어떤 게 근데 이어지려면. 결국에는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여성적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는 과제라고 하는. 근데 그거는 소설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시선으로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전제를 해도 하와이에서 벌이고 있는 이 후손들의 어떤 나름의 그 여행기가 생존과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소설적 만듦새에 있어서 그건 좀 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존하려고 와둥바둥 하와이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너무 쉽게 그 팬케이크에 넘어간 거 아닌가요? 팬케이크 그렇죠, 먹고 그렇죠. 너무 쉽게 치유되는 그거 거 약간, 아닌가요? 약간 나도 그 부분은 조금 너무 이게 너무 어떤 그 만화적인 부분이 어떤 생략과 비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캐릭터는 모르겠는데 명예라는 캐릭터는 사실 할 말 많은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든 거를 다 아는 캐릭터잖아요. 이게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동생 걷어먹인 게 명예고 그다음 이혼도 사실은 어머니의 가계로 인해서 한 이혼이고 그래서 최소한 명예라는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맏딸이자 또 이런 신여성의 어떻게 보면 가려져 그늘진 여성일 수도 있거든요. 명예한테는 어떤 목소리를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어요. 마지막에 제사를 왜 지낼까에 대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러나 명예는 훌라춤을 추고 훌라춤의 그 몸의 언어로 생략되어 있는 많은 것만 은유한데 결국에는 명예에게 많은 목소리를 제공하게 되면 이게 또 가게에 대한 또 집착 이걸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예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가 사라지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가게는 없어져야 돼요
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가 또 튀어나오는 아니 근데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말뿐이라는 거죠. 예. 사실 분량이라는 건 꼭 그 소설의 비중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의식화된 균등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들 사이에서의 한 명에게 목소리의 주도적인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에게 아니 그거야말로 너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박 아닌가요?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동이죠. 자, 올바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질문도 이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라서 저 그래요. 배터리 어떻게 돼요? 괜찮아요? 아, 그러네. 좋은 지적입니다. 끊어가겠습니다.